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시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이해를 이제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최근에 데이터 3법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앞서 데이터 3법이 유럽연합 GDPR에서 이제 개정이 이루어지고 제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금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은 데이터 3법 이제 개정이라고 이제 많이 말하는데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의미하는데 데이터 3법 개정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법을 이제 그 개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개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데이터 경제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데이터를 보호만 할 게 아니라 적절하게 좀 활용할 필요성도 있는 거고, 따라서 EU 연합에서 GDPR이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롭게 제정이 되었고,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보호만 할 게 아니라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그 개인정보가 좀 연계되는 분야가 이 세 개라는 거죠. 가장 많이 연계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제 데이터 3법이라고 그러고, 이 세 개를 그런 환경에 맞게 개정한 게 데이터 3법 이제 개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법입니다. 개인정보. 그래서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어떤 처리라든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개인정보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호하고 있는 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고요. 정보통신망법은 원래는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데 거기에 이제 일부 내용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이제 개인정보 보호가 이제 민감했던 이슈는 원래 정보통신망법은 이제 이런 내용이지만은 그 일부에 이렇게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계속 정보통신망법이 이제 그 개인정보 관련해서 규제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신용정보법은 우리가 이제 신용정보 산업 육성 및 신용정보 이용 관리를 위한 건데 이런 신용정보법이 원래 이제 이런 취지지만은 신용정보보호법에도 개인의 어떤 신용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항목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개인정보 관점에서 조금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기존에는 왜 이게 조금 문제가 됐냐는 거죠. 데이터 3법이 개정됐는데 그 이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됐냐는 건데, 근데 이렇게 세 가지 법이 있다 보니까 중복 규제 성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규제하고 여기서도 규제하고 여기서도 규제하다 보니까 이 법 세 개를 무조건 다 따라야 되고 이제 막 이런 중복 규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전에는 이 세 가지 법을 관리하는 감독기관이 조금 다양하다 보니까 감독기관의 혼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이제 다양한 분야로도 이제 그 통제가 되고 있지만은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개인정보가 뭐냐는 거죠. 개인정보를 좀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개인정보를 뭐 개인정보, 익명정보, 가명정보 이제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그 세 가지는 이제 3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제 생겨난 개념이고 그 전까지는 이제 용어는 있었지만은 그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규정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떠한 그 적절한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개인정보가 영역이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어디까지를 개인정보로 보고 그 개인정보에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시켜야 되는지, 제재 조치를 적용시켜야 되는지, 좀 이런 개인정보에 어떤 혼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개인정보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고 개인정보 개념도 혼선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고 제한이 있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3법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 그래서 이런 문제점하고 연관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전체로 해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제 아우러서 이제 동시에 이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데이터 3법 개정이라 그러는데,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개정하느냐? 먼저 개인정보 체계를 일원화시킵니다. 즉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일단 일원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감독기관도 다양해서 이제 혼선이 있다 그랬는데 감독기관도 일원화시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원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3법의 개정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개인정보 개념을 명확화시켰다는 겁니다. 앞서 이제 계속 이제 이 개인정보, 익명정보, 이제 가명정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이미 개정이 된 겁니다. 개정이 된 거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인정보를 명확하게 개념을 명확화시켰다는 거죠. 즉 수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와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다.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제시하는 그 규정이라든지 이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명정보는 비식별해서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동의 없이 쓸 수 있다. 가명정보를 이렇게 명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은 데이터 경제 구현 및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 세 가지 법률을 통칭한 게 데이터 3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데이터 3법이 이제 개정됐다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개정됐느냐? 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는 가명정보의 상업적 목적을 활용했다는 거죠. 가명정보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한 거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제 일원화시켰다. 이걸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은 전에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혼선이 있어서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로 이관을 시켰다. 그리고 신용정보법은 가명정보 금융 분야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가명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활용 가능하게 이제 규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이제 각각 영역별로 보자면 이제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개념이 어떤 거고, 그리고 어떤 특수 목적을 통해서 이렇게 좀 처리할 수 있다.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굳이 이제 각 법을 분리해서 설명하자면 좀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법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자, 기존에는 개인정보 취급법 기관이 혼재돼서 이제 많은 혼란이 있었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이제 일원화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 및 여러 기관에 이제 분산된 업무로 해서 불편했는데 이를 이제 일원화시켰다는 거. 그리고 구분이 불명확했던 이제 개인정보를 이제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이제 구분을 시키고 개인정보와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 익명정보라는 것은 비식별을 통해서 이제 이제 더 이상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동의 없이 써라는 거죠. 근데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떠냐면은 익명정보도 이게 막연하게 이제 비식별화를 취했지만은 이제 다시 재식별화가 될 수 있다는 좀 애매한 어떤 규정 때문에 익명정보도 그 개인정보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라는 것은 개인정보와 가명정보만을 개인정보다, 즉 개인정보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 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따를 필요 없이 이제 활용할 동의 없이 쓰면 된다. 좀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개인의 동의 없이 공유가 불가능했던 이제 가명정보가 이제 동의 없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면은, 자,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거고, 정보통신망법은
원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거였는데 개인정보 항목이 있었고, 신용정보법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신용정보 쉽게 말해서 금융 관련된 신용정보, 즉 신용정보 산업 육성 및 이용 관리였는데 여기도 개인의 금융 신용정보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항목 때문에 좀 개인정보 요소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개인정보 이용 시 사전 동의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였는데 데이터 3법이 이렇게 개정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거죠. 개정.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능이 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원화됐다는 거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은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을 이용하고 규제감독과 정보보호위원회로 이제 이관이 된 거고, 신용정보법은 가명정보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 이용이 가능해졌고 가명정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두시면 이제 워낙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이제 관련된 사항이라 그러면은 데이터 3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데이터 3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개인정보 범위하고 그리고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면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비식별화 조치를 완전히 해서 이제 더 이상 식별화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그것은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내용만이라도 조금 꼭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이제 가명정보, 이제 익명정보라고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조금 이제 뭐 조금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조금 이제 좀 개념이 피부에 안 와닿은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개인정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단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런 게겠죠.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가 그대로 이제 노출돼 있어서 이 각각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개인정보, 이게 누구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제 개인정보라고 그럽니다. 개인정보. 그리고 이제 가명정보라는 것은 이 자체로는 각각의 정보를 가지고는 이게 이제 그 사람을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정보들을 결합을 시키면, 이제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일에 이제 쉽게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서울 강남구에 홍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쉽게 설명해서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는데, 서울 강남구에 홍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더라. 근데 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좀 젊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아주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서울 강남구 이 각각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홍씨라는 이 정보하고 30대 초반이라는 이 나이 정보하고 이 사람이 서울의 강남구에 거주하다는 이 세 개 정보를 결합시키면은 이 사람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게 되잖아요. 물론 쉽게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식별화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은 비식별화된 정보들을 이렇게 결합을 시켰을 때 어떤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가명정보입니다. 가명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비식별화를 했지만은 이것을 결합을 통해서 재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라는 것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비식별화 조치를 해서도 재결합을 통해서 식별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개인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거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건 비식별화를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결합을 통해서 얼마든지 식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정보고 단지 이 개념과 이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개인정보고 이것은 가명정보로 하는 거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 가명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된다.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그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는 이런 것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뭐 비식별 뭐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명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정보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개인정보는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가명 정보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통계 목적이거나 과학적 연구거나 공익기록 같은 경우에는 동의 없이 활용된다는 거죠. 가명 정보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동의를 1차적으로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예외, 통계 목적, 과학적 연구 목적, 공익기록 등의 동의 없이 이 경우에는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익명 정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완전하게 이제 비식별해 버린 겁니다. 완전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완전히 비식별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명도 아예 삭제해 버렸어요. 그리고 주소도 이제 강남구까지 아니고 이제 서울로만 특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서울을 결합하더라도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상태까지 돼버린 것을 이제 익명정보를 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규정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챗GPT가 최근에 이제 핫하게 이제 소개되고 이제 활용이 되면서 이 챗GPT 관련해서 다양한 또 법률적 이슈들이 조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에서 등장에 따른 다양한 이제 법률적 이슈들이 조금 어떻게 문제가 되고 어떤 법률적 이슈가 있는지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조금 단계별로 원천 데이터가 있겠죠. 챗GPT도 결국에는 인공지능이고 챗GPT도 이제 어떤 답변을 내놓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수집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만이 챗GPT를 가지고 이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챗GPT도 결국에는 원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고요. 원천 데이터. 그리고 이제 이 원천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돼야 되겠죠. 이 원천 데이터는 것은 아직 수집되지 않는 이제 요소 곳곳에서 이제 활용되거나 실제 이제 이런 데이터고, 그러면 이 원천 데이터를 챗GPT에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수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집된 데이터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필요한 어떤 조치라든지 아니면 뭐 비식별화 조치라든지 이런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이것을 학습을 시키겠죠. 챗GPT를 이제 학습을 시킨 겁니다. 챗GPT를 이제 학습을 시켰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활용하면 되겠죠. 뭐 프롬프트를 통해서 질문하게 되면 답변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자, 챗GPT 같은 경우에는 웹이라든지 어떤 그 저장된 연구 데이터라든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시켰다고 이제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 있는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특정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출하고 이제 스크래핑 같은 걸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는 겁니다. 수집. 그러면 이 수집된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수집된 데이터에서 당연히 품질 관리도 했을 거고, 뭐 라벨링 그 과정도 할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뭐 그 강화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학습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꼭 라벨링이 없어도 이제 학습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고도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뭐 다양한 학습을 이용할 수 있지만은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라벨링을 이용해서 이제 마지막에 커스터마이징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전처리 과정에서 또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앞단에서 또 레벨링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결국 라벨링된 데이터가 학습되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제 그 최근에는 학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양해졌다.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수입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 챗GPT를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이 됐으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질문 프롬프트를 통해 질문하겠죠. 그러면은 이미 학습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답변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방식. 즉, 챗GPT는 이런 그 절차라든지 이런 프레임워크 가지고 이제
그 학습 및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 단계별로 어떤 문제점 또는 어떤 법률적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당연히 모든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컨텐츠라든지 모두 저작권인데 저작권의 동의 없이 물론 이제 저작권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공개된 데이터도 있겠지만은 이 저작권의 동의가 필요한 데이터가 더 있을 거고 그럼 이런 데서 저작권의 동의를 받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연구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저작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겠죠.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수집했다 그러면. 즉 원천 데이터 상황에서는 저작권의 동의라든지 이런 저작권의 침해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했는데 이 데이터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 또 편향된 정보가 있을 수 있고 가짜 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 보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편향된 정보에 대해서 어떤 구분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지 않았다든지 좀 수집된 데이터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챗GPT 자체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챗GPT는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이제 답변을 주는 거다 보니까 챗GPT 자체에서는 이제 뭐 법률적 이슈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 챗GPT가 이제 학습을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용자가 이제 질문을 하겠죠. 그런데 질문을 할 때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해도 이제 되지만은 질문 내용에 개인정보라든지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에 대해서 챗GPT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의 사상이 이렇던데 그리고 홍길동은 이런 종교고 홍길동의 어떤 취향은 이거던데 이렇게 이제 홍길동에 관련된 민감정보가 포함된 질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민감 정보라는 것은 당연히 챗GPT 통해 노출될 거고 이게 다시 뭐 학습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이렇게 민감 정보가 그대로 활용되고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그런 위험이 있겠죠.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저작권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작권 침해가 되고 개인정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그 처리가 돼 있지 않다 보면 이 과정이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이 민감 정보도 결국에는 이렇게 답변을 줄 겁니다. 그럼 이 답변에는 저작권 이슈가 문제되는 그런 답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악용된 사례, 그리고 편향된 답변이 있을 수 있고 그 가짜 답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챗GPT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고 활용할 때는 이런 단계별, 이런 요소별로 이런 법률적 이슈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앞서 살펴봤던 것을 조금 이제 좀 자세히 다뤄보겠는데요. 이제 원천 데이터입니다. 원천 데이터는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가 있었는지, 즉 챗GPT가 이제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 없이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저작권법상 이제 공정한 이용이라든지 정보 분석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는 TDX. 텍스트 앤드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면책 규정이 있긴 하지만은 과연 여기에 적용되는지 이런 이제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작권 이제 침해 책임.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상표권 등을 침해할 경우에 권리 책임에 대한 책임이 챗GPT 이용자한테 있느냐, 알고리즘 개발자한테 있느냐, 챗GPT가 제공자에게 있느냐, 그 챗GPT 제공자에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챗GPT를 통해서 이제 어떤 결과를 이제 답변을 줬는데 거기에 당연히 저작권이라든지 상표권 이런 침해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챗GPT를 이용한 사람한테 이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알고리즘을 개발했던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건지 그러면 챗GPT 이제 제공자에게 있는 건지 이 저작권 침해 책임이 아직까지 명확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관련 규정도 뭐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따라서 이제 원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그 문제점이 있더라. 좀 이런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수집된 데이터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겠죠. 개인정보. 개인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저작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제
수 있고, 그리고 공개된 개인정보도 포함돼서 개인정보 활용에 이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편향정보도 있겠죠. 편향정보. 그리고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할 경우에 편향된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아까 이제 그 인공지능 자체는 문제가 안 되고 학습된 데이터가 문제라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학습용 데이터가 이제 편향되면은 그 결과도 이제 편향됐는데, 제가 이제 학습 데이터의 어떤 그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데이터만 문제가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인공지능 모델을 설계할 때도 조금 이제 그 편향성이 가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의 가중치를 어느 정도 줄 것인지는 결국에는 인공지능 모델 설계자가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계자의 개인적인 편향성도 챗GPT의 편향 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는 그 학습용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인공지능 모델은 뭐 영향을 주지 않고 결국에는 학습용 데이터만 준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물론 학습용 데이터가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인공지능 모델 설계 과정에서도 개인의 편향성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주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정보가 포함되면 당연히 그 결과물, 챗GPT가 답변 주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챗GPT를 이제 활용하는 관점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민감 정보가 이렇게 유출될 수 있고, 그리고 이 학습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이제 저작권, 악용, 오용, 편향 답변, 이런 가짜 답변들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법률적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분류 및 보안 관리 방법이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데이터는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지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비디오 데이터, 뭐 텍스트, 오디오, 3D, 센서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데이터의 유형에 상관없이 개인정보 보안 관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데이터 유형에 상관없이 그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즉, 동의가 필요하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동의가 받지 않았다면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데이터 유형에 상관없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보안 관리 절차나 방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조금 데이터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텍스트 데이터 비식별화 어떻게 하느냐? 비식별화 기법에는 가명 처리, 예를 들어서 가짜 이름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총계 처리, 총합이나 평균, 범주화 같은 것은 데이터 값을 범주화를 통해서, 삭제 처리하는 것은 아예 삭제해버린 거고, 마스킹 처리는 일부 값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례를 보면은 이름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가짜 이름으로 대체해버리는 거. 그리고 총계 처리라는 것은 이제 총합이나 평균으로 처리해버리는 거고, 범주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 45세라 그러면 40대, 50대 이렇게 하는 거고, 삭제 처리라는 것은 아예 그 정보를 삭제해버리는 거고, 마스킹 처리라는 것은 이런 것처럼 일부 데이터를 마스킹해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텍스트 데이터는 조금 심화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그대로 이제 노출되는 게 아니라 이런 개인정보, 이름이나 뭐 이메일 주소라든지 각종 번호라든지 어떤 그 장소, 그리고 출신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식별이 안 되도록 이렇게 수용 조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 개인정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블러링, 얼굴 영역을 이렇게 흐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자이크, 블록의 평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 그리고 일부 얼굴 영역 아예 이렇게 제거해 버린다든지, 또 이제 암호화 키를 통해서 해당 부분만 이렇게 조금 암호화 처리를 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정리를 좀 간단히 하자면은 1차 시에서는 보안의 3요소를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보안에서도 이런 3요소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데이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비식별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시에서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3법이 개정된 거에 대해서 살펴봤고, 데이터 3법에 개정된 내용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또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챗GPT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그 보안 이슈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각각의 유형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보안 처리는 그대로고 하지만은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비식별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다. 다양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참고 자료이고요. 네, 이것으로 보안관리 기본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심화 과정에서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단계에 따른 보안 과정,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보안 기법 및 보안 관리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자, 심화 과정에도 이제 관심을 갖고 수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